딸들을 향한 맹목적 헌신. 오노레드 발자크, 고리오 영감. 발자크는 프랑스가 낳은 천부적인 작가이다. 그는 철철 넘쳐 흐르는 소설적 상상력으로 100편 가까운 중편, 장편 소설을 썼는데 그다지 타작이 없다. 땅딸막한 키에 굵은 목줄기, 튀어나온 배와 퉁방울 눈 등 그는 전형적인 정력가의 체형을 하고 있었다. 주불 한국 대사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유명한 조각가 로댕의 기념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의 전시관과 정원에는 발자크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그 조각을 보고 있으면 발자크의 그 왕성했던 창작욕을 뒷받침했던 체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 위대한 작가가 어떤 민족, 국가를 대표하는 천재 작가로 나아가 인류에게 끊임없이 영감과 자아성찰의 기회를 주는 대작가로 발돋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과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은 만인이 공인하는 영국 소설의 영원한 걸작이지만 이 소설의 작가인 젊은 처녀 에밀리 브론테는 이 소설 위의 작품을 쓴 적이 없다. 그러나 그녀가 만들어낸 작중인물 히드클리프의 음험하고 언제나 복수심에 불타고 편집광적인 애욕을 가지고 발휘하는 성격적 특이성은 이 소설을 읽는 독자를 완전히 사로잡는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뭐니 해도 역시 러시아의 대평원에 펼쳐지는 침략군에 대한 러시아 민족이 펼치는 대서사시, 바로 그것이 명작으로 성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발자크를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로 보는 이유는 남다르다. 그의 다작이 그 이유이다. 그는 끊임없이 글을 써서 발표했는데 기이하게도 실패작이 없었다. 그것은 오직 그의 출중한 상상력 탓이었다. 동시에 그 어느 작가보다 그의 상상력은 탄력적이었다. 심원하고 본질적이었으며 사나웠고 열정적이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인간상을 자신의 작품 속에 그렸는데 그는 자신의 이런 작중 인물들에게 생동하는 분위기를 리얼하게 부여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소설이란, 그리고 인간이란 결국 그 개인이 지니는 성격의 문제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발자크는 결코 복잡한 성격을 가진 인물을 끈질기게 그려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단순하고 열정적인 성격의 작중 주인공을 그 주인공이 가지는 성격적인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박력과 편집광적인 집념을 가지게 됨을 간파하고 그 모습을 아주 박진감 있게 그려나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들 주인공들은 열정과 집념의 포로가 되어 있으며 박력과 강력한 인상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그의 창작 스타일로 쓰여진 작품이 그의 대표작 고리오 영감이다. 이 소설에는 은혜를 모르는 딸들에 대해 자신을 파멸시키면서까지 헌신적인 사랑을 기울이는 주인공 고리오 영감의 얘기가 주된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이 영감은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집까지 딸들에게 줘버리고 파리의 뒷골목 어느 하숙집 뒷방에 처박히는 꼴이 되고 만다. 이 허름한 하숙집이 소설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 하숙집에는 고리오 영감 외에 소설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라스티니악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다. 쉽게 말해서 이 청년은 돈키호테적 만용을 가지고 파리에서 출세를 해보고자 하는 젊은 야심가이다. 이 청년의 모습 속에는 수없이 많은 귀족 유부녀들을 농락하여 입신 출세와 아울러 금전적 도움을 받았던 젊은 시절의 발자크의 모습이 숨어 있다. 허영식 많은 호사가이며 계산에 치밀하면서도 너무나 심한 낭비벽을 가지고 있었던 1세의 천재 발자크는 자신의 그런 성격 탓으로
늘 비제에 쪼들렸다. 문학사가들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발자크의 연애 사건은 5번이다. 얼치기로 한두 번이 정사로 끝나거나 몇 번 만난다거나 편지를 주고받는 정도는 물론 제외되어 있다.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은 그의 나이 20세 초에 만난 45세의 메르니 부인이었다. 이 여자는 건달인 남편과의 사이에 6명의 자식을 두고 있는 데다 다른 정부와의 사이에도 1명의 자식을 얻어 7명의 자식을 거느리고 있었다. 발자크의 그 숱한 여성 편력 속에서도 이 불세출이 천재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은 이 메르니 부인이었다고 문학사가들은 적고 있다. 남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인간 관계이다. 메르니 부인은 그가 소설가로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불우한 시절에 탐닉했던 유일한 여성이기도 하다. 그녀는 아들보다 더 어린 발자크를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바쳐 사랑했었다. 두 번째 여인이 카스티리 후작 부인, 세 번째가 그의 정식 아내가 된 에브리느 한스카, 네 번째가 자식까지 낳은 기드보니 비곤티 백작 부인, 다섯 번째가 엘레느 드 바레디라는 미망인 등이었다. 이들 유부녀들과 사귀면서 그는 사랑과 금력을 요구했던 것이다. 일생을 통한 이런 여성 체험을 한 발자크는 고려 영감의 젊은 주인공 라스티니악의 성격 속에 불어넣었다. 라스티니악은 고려 영감의 딸 누팅겐 남작 부인을 함락시키는데 그녀의 남편이 유력한 금융인으로 막대한 금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정부에게 호화로운 가구가 딸린 아파트를 얻어주고 생활비까지 대준다. 그러나 라스티니악은 누팅겐 부인이 사준 아파트에서 에스파르 후작 부인과 정사를 한다. 결국 그는 누팅겐 부인의 딸과 결혼하여 장인의 추천으로 내각의 장관에까지 이른다. 야심가의 특징은 송곳보다 더 날카롭고 단단한 모진 성격이다. 라스티니악과 정반대의 성격, 우유부단하고 약한 성격 탓으로 강렬한 모험심과 성실성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사라지는 리시앙드 리방프레라는 인물도 있는데 상당히 감동적이다. 여자는 정복해야 되고 강력한 의지와 행동력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라스티니악의 철학을 리방프레는 터득하지 못했던 것이다. 발자크는 그를 바보라고 이 작품 속에서 말하고 있다. 이 소설 속에는 그 정체가 아주 모호한 보트랑이라는 인물이 나온다. 이 작자는 남편이 거부인 유부녀와 정을 통한 적이 있는데 재산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기 위해 사람을 시켜 정부의 남편을 죽이고 숨어있는 사람이었다. 이들 등장인물들이 그 어떤 강력한 성격으로 무장했다 하더라도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시집간 딸들이 착취해 죽어가는 고려 영감의 그 특이한 성격과 모습만큼 감동을 주지는 못한다. 아름다움과 악의 화신, 오스카 와일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9세기 말기에 영국의 시인 겸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문명은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높았다. 그가 왜 그런 문명을 누렸는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오스카 와일드는 많은 시도 썼지만 오늘날 그는 소설가로 남아있으며 그가 남긴 두 편의 장편소설 살로메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그의 이름을 불후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오스카 와일드는 뛰어난 작품으로서보다는 그의 독특하고 기발한 행위와 충격적인 연애사건 등으로 당대 사회와 문학사에 화제와 뚜렷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다. 오스카 와일드 하면 무엇보다도 그의 탄미주의와 쾌락주의를 머리에 떠올리게 된다. 그는 유난스레 문학의 탄미주의를 주창하였다. 문학은 무엇에 앞서서 먼저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문학의 존재 이유가 이와 같이 아름다움의 추구에 있다고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 이유는 쾌락의 추구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윤이 나는 굽 높은 구두를 신었고 가슴에는 언제나 해바라기 꽃을 꽂고 다녔다고 한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소개하기 전에 이 기발하고 특이한 유미주의자의 일생을 살펴보자. 오스카 와일드는 영국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그의 출생지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여류 시인이었다.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탄미주의를 예찬하고 그것의 실천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졸업 후에는 런던으로 가서 벌써 발랄한 기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탄미주의, 유미주의를 주장하였고 그 실행에 있어서도 앞장섰다. 28세에 되던 미국의 전역을 돌면서 탄미주의, 예술지상주의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그러나 오스카 와일드의 탄미주의는 상당히 예속적이고 관능적이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 문단의 가장 뚜렷한 탄미주의자는 월터 페이터인데 오스카 와일드보다 겨우 10수년 앞서 있을 뿐이다. 월터 페이터는 미의 고행자라는 별명이 붙어있을 만큼 참다운 미의 체득을 위해 많은 것을 경험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그러나 오스카 와일드의 탄미주의는 다분히 감정적이며 즉흥적이다. 월터 페이터의 탄미주의가 지적으로 아주 세련되었다면 오스카 와일드의 그것은 비속한 관능적 환각과 말초의 쾌락주의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오스카 와일드의 탄미주의는 독창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세속인의 인기를 끌기 위한 과장된 연기와 전시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1895년 그의 나이 51세 되던 해 오스카 와일드는 남색 사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2년 징역의 선고를 받았다. 2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생애를 심각히 반성하였으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2편의 책을 썼다. 옥중기와 레딩 감옥의 노래가 그것인데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출감 후 그는 과정과 화려 그리고 미를 찾아 동분서주하던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파리로 건너가 조용한 생활을 하다가 죽었다고 한다. 그의 대표작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그의 나이 36세 때 출판된 것이다. 미모의 청년 도리언 그레이가 쾌락주의를 신봉하여 타락과 오만 가지 악한 행동 끝에 파멸하고 만다는 줄거리로 되어 있는 소설이다. 스토리는 쾌락주의의 패배로 되어 있지만 책의 내용은 탄미주의, 쾌락주의의 아름다움과 유용성을 예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모랄리스트적 예술가 버질 홀워드, 야유적이면서도 지독한 향락주의자인 귀족 헨리 워튼경, 아름다운 외모의 청년 도리언 그레이 세 사람의 주요 인물을 등장시켜 모자이크적인 기법으로 오스카 와일드 자신의 철학을 시험하고 있다. 즉 그의 인생관, 예술관, 도덕관을 이 세 인물로 하여금 시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등장인물은 결국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 자신의 특이한 세 가지 성격을 극단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화가인 버질 홀워드는 20세의 나이로 아름답게 피어오른 미청년 도리언 그레이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의 열과 성을 가지고 도리언의 초상화를 완성한다. 그러나 도리언 그레이는 향락주의자 워튼경의 영향을 받아 인생을 향락하기 시작한다. 여배우를 사랑한 도리언 그레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여자에게 탐닉하지만 그녀는 미청년의 사랑에 취해 형편없는 연기를 보여 관중과 연인 도리언의 갈채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인은 사랑을 잃고 자살하고 만다. 도리언의 얼굴에 그려진 초상화에는 잔인한 웃음이 은은히 떠올랐다. 그 초상화는 보기 나름인 것이다. 그 도리언 그레이는 방탕 생활을 하고
악의 세계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간다. 그러고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쾌락을 탐한다. 그는 추악해지고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 자주 생긴다. 어느 생일날 도리언 그레이는 자신에게 착한 삶으로의 회기를 충고하는 화가 버질 홀러드를 죽인다. 그러다가 그는 순결한 처녀 헤더 머이튼을 만나 깊이 사귀게 되고 그녀의 영향으로 악의 세계에서 구원을 받고 지난날의 과오를 후회하게 된다. 그는 추악한 모습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초상화를 찢는다. 그러나 초상화를 찢는 도리언 그레이 자신은 아름다움의 화신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소설은 쾌락주의자 어튼경의 구술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가 주장하는 그리스적인 에피큐리언이즘에는 육체와 영혼을 상극적인 입장에서 보는 그리스도교적인 모럴이 깊게 배어 있다. 인간의 이중성을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선과 악의 차원에서 인간을 해부한 소설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오스카 와일드는 영국 제1의 탄미주의자, 세계 문학사에 보기 드문 예술지상주의자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